유튜브에서 예니밍 시리즈를 검색하세요. 뽕! 뿅! 어서오세요. 오늘도 생기 넘치는 예니밍이 나타났어요. 오늘은요, JNC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천짓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집 1권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일본의 클래식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이 쓰신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가지고 영화 수업 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도 도서관에 가서 저도 막 DVD로 전체 영화 찾아서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여기 수록되어 있길래 오늘 그걸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 소개는 책 먼저 읽고 뒤편에 넣어놓을게요. 제가 지금 읽을 책은요, 조사옥 씨가 번역해 놓으신 라쇼몬이에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땐 제목이 라쇼몽이라고 써 있었는데 무슨 문 이름이에요. 같이 보시죠.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한 하인이 라쇼몬 밑에서 비가 멎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문 밑에는 이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진 커다란 둥근 기둥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 앉아있을 뿐이었다. 라쇼몬이 스자쿠대로에 있으니만큼 이 남자 외에도 비를 피하고 있는 이치메 가사를 쓰거나, 이치메 가사는 삿갓이에요. 아니면 모미 에보시를 쓴 사람들이 두세 명은 더 있을 법하다. 모미 에보시는 그 두 권. 그런데 이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요 2, 3년 동안 교토에는 지진이나 회오리바람, 화재나 기근 같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장안의 피폐상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불상이나 불교 기물을 부수어서 붉은 칠이 묻어있거나 금은박이 붙어있는 그 나무를 길바닥에 쌓아놓고 장작감으로 팔았다고 한다. 장안이 그 모양이니 나생문의 수리 같은 건 애당초부터 버려둔 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그렇게 황폐해진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여우나 너구리가 살고 도둑이 살았다. 드디어 마침내는 인수할 사람이 없는 송장을 이 문으로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 관습까지 생겼다. 그래서 해가 보이지 않게 되면 누구든지 기분 나빠하며 이 문 근처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 대신 이제는 어디에서 왔는지 까마귀가 많이 몰려왔다. 대낮에 보면 그 까마귀들이 몇 마리씩 원을 그리며 높다란 용마루 주위를 울면서 날아다니고 있다. 특히 문 위의 하늘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 때에는 그것이 깨를 뿌린 것처럼 확실하게 보였다. 물론 까마귀는 문 위에 있는 송장에 고기를 쪼아 먹으러 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군데군데 허물어져 가는, 그리고 그 무너진 틈에서 긴 풀이 돋아난 돌계단 위에 까마귀의 똥이 점점이 하얗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인다. 하인은 7계단으로 되어 있는 돌계단의 맨 윗단에 많이 빨아서 색이 바른 감색 겹옷 차림으로 결터앉아 오른쪽 뺨에 돋아난 큰 여드름에 신경을 쓰면서 비가 오는 것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작가는 자기 자신이 쓴 사람? 앞에서 하인이 비가 멎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썼다. 그러나 하인은 비가 그쳐도 특별히 어떻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물론 주인집으로 돌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그 주인집에서 4, 5일 전에 해고되었다. 앞에서도 쓴 것처럼 당시 교토의 거리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었다. 지금 이 하인이 오래도록 섬기고 있던 주인집에서 해고된 것도 바로 이 피폐의 옆하인일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하인이 비가 멎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기보다도 비에 갇힌 하인이 갈 곳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라 하는 편이 적합하겠다. 그런데다 오늘의 날씨도 이 헤이안 시대 하인의 센티멘털리즘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 오후 4시쯤을 지나면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하인은 무엇보다도 당장 내일 살아갈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하자면 어찌 되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으며 아까부터 스작부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무심히 듣고 있었던 것이다. 비는 라쇼몬을 둘러싸고 멀리서 쏴 하는 소리를 몰고 온다. 땅거미는 점차 하늘을 낮게 만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비스듬히 내민 기와 끝에 문의 지붕이 묵직하고 어두컴컴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다. 어떻게 되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있을 틈이 없다. 가리고 있다가는 토단 밑이나 길가의 흙 위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러고는 이 문 위로 옮겨져서는 개처럼 버려지고 말 뿐이다.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인의 생각은 몇 번씩이나 똑같은 길을 배회한 끝에야 간신히 이런 국면에 봉착했다. 그러나 이 한다면은 언제까지나 결국은 한다면이었다. 하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긍정하면서도 이 한다면의 결말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그 후에 오는 도둑이 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하고 난 후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일어났다. 저녁 공기가 쌀쌀한 교토는 벌써 화로가 있었으면 할 정도로 쌀쌀했다. 바람은 문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저녁의 어둠과 함께 사정없이 불어제친다. 붉은 칠을 한 기둥에 앉아있던 귀뚜라미도 이제 어디론가 가버렸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면서 황색 호옷에 겹쳐 입은 감색 겹옷의 어깨를 올리고 문 주변에 둘러보았다. 비바람 걱정이 없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하룻밤 편하게 잘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서 아무튼 밤을 새우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다행히도 문 위에 누각으로 오르는 폭이 넓고 게다가 붉은 칠을 한 사다리가 눈에 띄었다. 그 위라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송장뿐일 것이다. 그래서 하인은 허리에 찬 손잡이가 나무로 된 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신을 신은 발로 그 사다리의 맨 아랫단을 밟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분인가 뒤의 일이다. 라쇼몬의 누각 위로 올라가는 폭이 넓은 사다리 중간쯤에서 한 사내가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이며 위쪽의 동태를 엿보고 있었다. 다락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사내의 오른쪽 뺨을 적시고 있다. 짧은 수염 속에 빨갛게 고름이 든 여드름이 난 뺨이다. 하인은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자들은 송장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이거는 아까 나온 그 하인 얘기예요. 마치 카메라를 다시금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사다리를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위에서는 누군가가 불을 켜고 게다가 그 불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흐릿하고 노란 빛이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쳐진 천장 위로 흔들거리며 비쳤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비오는 밤에 이 라쇼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보나마나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인은 도마뱀부치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가파른 사다리를 맨 윗단까지 기듯이 하며 간신히 올라갔다. 그러고는 몸을 될 수 있는 대로 납작하게 하고서 목을 가능한 한 앞으로 내밀고 조심조심 누각 안을 들여다보았다. 살펴보니 누각 안에는 소문에 들은 대로 몇 구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는데 불빛이 비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몇 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건 그 안에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시체는 모두 그것이 전에는 살아있던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흙을 이겨서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손을 뻗치기도 하며 뒹굴뒹굴 바닥 위에 뒹굴고 있었다. 더욱이 어깨나 가슴 같은 높은 부분에 어렴풋하게 불빛을 받아 낮은 부분의 그림자를 한층 어둡게 하면서 영원히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하인은 그 시체들이 썩는 지독한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그 손이 벌써 코를 막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이 남자의 후각을 거의 송두리째 빼앗아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인의 눈은 그때 비로소 그 시체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인간을 보았다. 노종나무 껍질 색깔의 옷을 입고 키가 작고 마른, 머리가 하얗게 센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을 붙인 소나무 가지를 들고 그 시체 주인의 얼굴 하나를 들여다보듯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을 보니 아마도 여자의 시체일 것이다. 하인은 60%의 공포와 40%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잠시 동안 숨쉬는 일조차 잊고 있었다. 옛 기록을 쓴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머리와 몸의 털도 곤두서듯 느꼈던 것이다. 그러자 노파는 소나무 가지를 마룻바닥 틈새에 끼워 넣고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던 시체의 목에 양손을 대더니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그 긴 머리카락을 한 개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빠지는 것 같았다. 그 머리카락이 한 개씩 빠짐에 따라 하인의 마음에서는 공포가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이 조금씩 발동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 노파에 대한 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온갖 악에 대한 반감이 1분마다 강도를 더해가는 것이었다. 이때 누군가가 이 하인에게 아까 문 밑에서 이 사내가 생각하고 있던 굶어 죽을 것이냐 도둑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새삼 들고 나온다면 아마도 하인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굶어 죽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내가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마룻바닥에 꽂은 소나무가지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하인은 왜 노파가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는 그것을 선악의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인으로서는 이 비오는 밤에 라쇼몬 위에서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하인은 조금 전까지 자기가 도둑이 될 생각이었다는 일 따위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그래서 하인은 양 다리에 힘을 주어 갑자기 사다리에서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칼을 잡으며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놀랐으면 말할 것도 없다. 노파는 하인을 힐끗 보더니 마치 고무종이 쏘이기라도 한 것처럼 튀어올랐다. 이봐요! 어디가! 하인은 시체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쩔쩔매고 도망치려는 노파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소리쳤다. 노파는 그래도 하인을 밀치고 나가려고 한다. 하인은 또 그걸 가지 못하게 하려고 되민다. 두 사람은 시체 사이에서 잠시 동안 말없이 맞붙었다.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인은 드디어 노파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비틀어서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마치 닭다리처럼 뼈와 가죽뿐인 팔이었다. 뭘 하고 있었지? 말해. 말하지 않으면 이거야. 하인은 노파를 밀쳐버리고는 갑자기 칼집에서 칼을 뽑아 흰 무쇠빛을 그 눈앞에 들이대었다. 하지만 노파는 잠자코 있었다. 양손을 와들와들 떨면서 어깨로 숨을 몰아쉬며 눈알이 눈꺼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 벙어리처럼 끈질기게 잠자코 있었다. 이를 보자 하인은 이 노파의 생사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의지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백하게 의식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지금까지 험악하게 타오르던 증오의 마음을 어느 사이엔가 식혀버렸다. 뒤에 남은 건 단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성취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만족감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약간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포도청에 관리 따위는 아니다. 지금 막 이 몸밑을 지나던 나그네다. 그러니 당신에게 오랏줄을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단지 이 시간에 이 문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걸 나한테 말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자 노파는 부릅뜨고 있던 눈을 한층 크게 뜨고 그 하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눈꺼풀이 빨갛게 된 육식조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주름살로 거의 코와 하나가 된 입술을 무언가 씹고 있는 듯 움직였다. 가느다란 목에서 튀어나온 결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때 그 목구멍에서 까마귀가 우는 듯한 목소리가 할딱할딱 하인의 귀에 전해져 왔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지.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가발을 만들려고 했어. 하이는 노파의 대답이 의외로 평범한 데에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과 동시에 다시 조금 전의 증오가 차가운 모멸감과 함께 마음속으로 치밀어왔다. 그러자 그런 기색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졌던 모양이다. 노파는 한 손에 아직도 송장 머리에서 뽑은 긴 머리카락을 쥔 채 두꺼비가 중얼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오물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 노파는 대략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 하긴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이 다소 나쁜 짓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 있는 송장들은 모두 그 정도는 당해도 싼 인간들 뿐이야. 지금 내가 머리카락을 뽑은 여자 같은 건 말이야. 뱀을 4지 정도씩 잘라서 말린 것을 건어포라고 하면서 호위병들의 거처로 팔고 다녔어. 역병에 걸려서 죽지만 않았다면 지금도 팔러 다녔을 거야. 그것도 말이야. 이 여자가 파는 건어포는 맛이 좋다면서 호위병들이 빠지지 않고 술안주로 사갔다지 뭐야. 나는 이 여자가 한 짓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겠지.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이 여자는 아마 내가 하는 짓도 너그럽게 보아줄 거야. 하이는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칼의 손잡이를 왼손으로 누르며 냉담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물론 오른손으로는 빨갛게 고름이 든 뺨의 큰 여드름에 신경을 쓰면서 듣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하인의 마음에는 어떤 용기가 솟아올라왔다. 그것은 아까 문 밑에서는 이 사내에게 결여되어 있던 용기였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문 위로 올라와서 이 노파를 붙잡을 때의 용기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용기였다. 하인은 굶어 죽을 것이냐 도둑이 될 것이냐로 방황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다. 그때의 이 사내의 마음가짐으로 말한다면 굶어 죽는 것 따위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틀림없지? 노파의 말이 끝나자 하인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다짐을 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여드름에서 떼어 노파의 목덜미를 움켜쥐면서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날강도 짓을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거든. 하인은 재빨리 노파의 옷을 벗겨들었다. 그리고 발을 붙들고 늘어지려는 노파를 거칠게 걷어차서 시체 위에 쓰러뜨렸다. 사다리 입구까지는 겨우 5발짝을 셀 정도다. 하인은 빼앗아든 노송나무색 옷을 겨드랑이에 끼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가파른 사다리를 밤의 밑바닥으로 걸어 내려갔다. 한동안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 가운데서 그 발가벗은 몸을 일으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듯한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타고 있는 불빛에 의지하여 사다리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짧은 백발을 거꾸로 하며 문 밑을 내려다보았다. 밖에는 오직 칠흑 같은 밤이 있을 뿐이었다.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이 작품은 1915년 9월에 써진 작품이라고 해요. 자, 이제 머릿말 한번 볼게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본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문학은 현재 일본이라는 지리적 공간과 일본어라고 하는 언어 공간을 넘어서 세계 약 14개 국어로 번역, 소개되어 애독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학 표현 방식이나 텍스트 그 자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36세라는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뇌한 궤적이 독자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분의 다른 작품들도 되게 재치있고 재밌었거든요. 불꽃놀이 때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보랏빛 불꽃을 붙잡듯이 그가 생명을 다해 쓴 작품을 읽고 있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확실히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아쿠타가와의 문학은 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는 것일까?
그의 작품이 스토리성이 풍부한 데다가 모두 단편이라는 점도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한 인간의 에고이즘이나 생존의 문제가 격조 높은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매력을 느낄 것이다. 냉전 후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사랑과 죄의 문제를 고민한 아쿠타가와의 소설은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아쿠타가와의 작품에서는 모순, 부조리, 요괴, 악마 등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아쿠타가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종교, 특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작품인 서방의 사람, 속서방의 사람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제재로 한 작품을 남겼다. 아직까지 제가 읽은 작품들에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되게 강했었어요. 아직 뒤쪽까지는 다 못 봤어요. 운명할 당시 백인마트는 신구약 성서가 놓여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아쿠타가와 연구가 급부상한 것도 이런 아쿠타가와의 자세를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어 학습이 활발한 나라이다. 대학의 일본 관련 학과에서는 아쿠타가와의 작품이 자주 교재로 사용된다. 또한 아쿠타가와 작품의 애독자가 많은 만큼 당연히 연구자도 많다. 아쿠타가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15명 이상에 이른다. 학교에서도 아쿠타가와 연구 발표가 끊이지 않고 아쿠타가와의 문학을 석박사 논문, 학부의 졸업 논문으로 선택하는 학생도 많다. 아쿠타가와 작품도 왕성하게 번역되어 왔지만 전집 번역 가능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들이 아쿠타가와의 작품을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집 번역 가능에 대한 요망이 커졌던 것이다. 아쿠타가와 전집의 번역은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 발 먼저 완성되었다. 2005년 3월 한자 어쩌고에서 간행된 어쩌고 저쩌고는 5권으로 각 권당 평균 8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다. 중국에서 간행된 이 책에 이어 2006년 3월에는 영국의 대형 출판사인 펭귄사에서 제이루빈 번역으로 아쿠타가와의 소설 18편이 새로 소개되었다. 이는 아쿠타가와의 문학이 세계의 문학으로 인정받은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어쩌고저쩌고의 창립대회가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쿠타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글판 이 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기운이 고조된 것이다. 번역자의 대부분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연구자이다.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아쿠타가와 연구 논문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 책 전 8권을 번역 가능함으로써 한국의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 아쿠타가와의 문학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졸업 논문 작성이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09년 7월. 여기 책 뒤쪽에 사진도 나와 있어요. 조금 유희열 씨 같은 잘생긴 분이군요. 제가 어제까지 한 여러 날에 걸쳐서 큰맘 먹고 마음에 쏙 들었던 아주 긴 7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읽고 편집하고 했는데 그게 영상 원본으로 한 3시간이 좀 넘었었어요. 근데 그거 편집하다가 하도 렉이 걸려가지고 정말 오래 걸렸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다 해가다가 뒷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뒷부분만 편집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다운되더라고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작업한 것이 허사가 되고 이제 그냥 그거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이 책으로 가지고 왔죠. 어저께는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은 아침 7시가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계속 무서운 꿈 꾸고 계속 가위 눌려가지고 지금 육립경련이 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저께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건물의 개방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제가 든 생각이 여기 되게 약간 조금 외지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런 데라면 누가 미리 들어와 있다가 정말 강간하고 나를 죽여도 그때까지 나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악몽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어떤 마을
마을에 살고 있고 서로서로 다 아는 관계예요. 그리고 저도 그 중에 일원이었고, 그리고 제가 사는 이제 집이 있었고 단독주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30-40대의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 앞에서 이제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잠깐 들어가서 제 집에서 뭐 좀 구해다 가고 싶대요. 뭐 좀 구해서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이제 딱 집에 들여놓고 현관을 닫고 그랬는데 그 뒤로 꿈에서만 알 수 있는 뭔가 뒷전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를 강간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그 상대방의 눈빛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평한 척 하면서 뭐 둘러보는 척 하는데 눈빛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저도 괜찮은 것처럼 막 대답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힘들게 겨우겨우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눈 조금 떴는데 왜 완전히 일어나서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해야지 다른 꿈을 꿀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고 눈 겨우 떴는데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져서 다시 잠들고, 근데 문제는 다시 잠들면 그 뒷전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찾아오는 그 순간으로 다시 롤백이 돼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계속 조금씩 다르게 대답하고 다르게 행동했는데 계속 결과는 그 상태가 다시 돼요. 다시 집에 같이 갇혀있고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고 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고, 그래서 계속 반복돼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안고 살아가야 된다니 참 살기 힘드네요. 이게 뭐 물론 워낙에 우리 사회에서 험악한 일이 많기도 하지만 저도 험악한 일을 되게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외졌다 싶으면 바로 그 공포가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외지지 않아도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그런 나쁜 일에 대한 위협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찝찝하다. 오늘은 부디 푹 자고 좋은 꿈을 꾸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책임녀 예니님은 여기서 이만 가볼게요. 안녕. 스스?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이 남자의 후각을 거의 송두리째 빼앗아버렸기 때문이었다.